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은 2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확실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요. 의학적 측면에서 전혀 운동하지 않는 생활을 20년간 계속해온 사람은 20년 뒤 이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병에 관한 미래 예측은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는 좋지 않은 식생활과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이나 각종 질환은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나 만병의 근원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일단 중병에 걸리고 나면 예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병에 걸리고 나서 그것을 힘들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방의학입니다. 지은이 모리유마, 펴낸 곳은 영진닷컴입니다. 내과의사인 이 책의 저자는 별스럽지 않게 여긴 몸의 신호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병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예방의학의 중요성과 올바른 의학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펴냈습니다. 예방의학의 지향점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바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으로 신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 암은 주로 유전이나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암이 감염되기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암 4건당 1건은 이 감염증으로 인해 생깁니다. 감염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감기나 위장염 혹은 신종 코로나처럼 갑자기 걸려서 단기간에 낫는 유형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장기에 해를 끼치는 감염증도 존재합니다. 위암의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파일로리균입니다. 파일로리균은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거나 했을 때 생기는 균인데 성가시게도 이 파일로리균은 식도를 통과해 위에 도달한 뒤 강력한 위산을 뒤집어 써도 그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태연히 위 속에서 생활하죠. 요즘은 위생 환경이 개선돼 젊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우물물과 같은 오염된 물을 마시다 보니 몸속에 파일로리균이 침투해 그대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위벽에 병원성을 지닌 단백질을 투입해 위암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다고 절대 악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파일로리균을 제균하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쉬워지거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거처를 제공받은 만큼의 보답은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무엇보다 파일로리균을 없애도 위가 손상된 뒤에는 의미가 없다는 설도 있어서 파일로리균을 없애는 것이 반드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일로리균 제균을 통해 위암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논문도 존재하니 개인적으로는 위암 위험을 높이는 균이 위에 살고 있다면 그대로 남겨두시라고 할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성행위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또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와 간염 바이러스도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감염증입니다. 성행위는 신체의 점막과 점막을 접촉시키는 행위이니 당연히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병으로 분류되는 병은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등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에이즈와 함께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와 간염 바이러스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는 성행위를 통해 생식기에 정착해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유명한 바이러스입니다. 간염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자와의 음식물 공유, 혈액 접촉, 성행위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간에 들어가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 자리는 마치 딱지나 불탄 자국처럼 바뀌어서 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암이 발생하는 토대를 형성합니다. 황폐해진 간에는 암이 생기기 쉬운 거죠.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정도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조용히 염증의 불씨를 지피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는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중장년이 되면 지인이나 또래, 연예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일이 잦아집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세포는 사멸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의 몸은 현재 진행형으로 신진대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분열할 때 DNA를 복제합니다. 복제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암세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면역세포는 이런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가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처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의 힘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중장년이 되면 암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원인입니다. 왜 암에 걸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합니다.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소도 각각 다릅니다. 피부암이라면 과한 자외선 자극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흡과 관련된 폐암은 담배 연기로 인한 위험이 크고 음식물이 통과하는 대장의 암이면 붉은 살코기 등 서구화된 식생활 탓이 큽니다. 각각의 장기와 관련된 나쁜 생활 습관이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담배는 수많은 암을 유발합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폐뿐 아니라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 DNA를 손상시키고 다양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암 가족력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암에는 유전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에 의한 가족성 종양은 암 전체에서 5에서 10%로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활 습관을 고쳐서 암에 잘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검진을 받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죠. 암 예방을 위한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각 장기가 평소에 하는 일을 인식하고 각 장기의 노고를 덜어주세요. 배설물이 보여주는 위험 신호. 배설물은 몸속에 생긴 문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도 점막에서 만들어지는 가래도 그렇죠. 폐암 등 폐질환이 생기면 폐에서 출혈이 생기는데 이때 피가 가래에 섞이면 혈담이 되어 배출되기도 하니 골초의 혈담은 주의해야 합니다. 변도 있다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관의 종양에서 출혈이 생기면 그 영향으로 대변의 색이 변합니다. 위암은 위에서 시작된 출혈이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통과하는 동안 검게 변색돼 마치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먹은 뒤처럼 검은 변이 나오기도 하며 대장암은 피가 비교적 신선한 상태로 몸 밖으로 나오므로 선홍색이 섞인 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치질 또한 피가 섞인 변이 나오기 때문에 변만으로는 판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변이 계속 나오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장암의 영향으로 대변이 통과하는 길이 좁아지면 길고 가는 변이 나타나기도 하고 변비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변화라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 왜 갈색인지 알고 계신가요? 갈색을 만드는 성분은 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헤모글로빈이 몸속에서 수명이 다하면 간에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빌리루빈은 담즙이라는 소화액에 포함되어 십이지장을 지나 장으로 흘러갑니다. 빌리루빈은 장에서 우로빌린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우로빌린이 변을 갈색으로 물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인 담도가
췌장암 등에 의해 막히면 대변은 흰색인 채로 배출됩니다. 갓 태어난 영아에게 생기는 질병 중에는 담도 폐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담도가 폐쇄된 병으로 영아는 흰변을 배설합니다. 이때 장으로 가지 못한 빌리루빈은 어디로 향할까요? 담도가 막히면 담즙은 역류해 신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매우 진한 오렌지색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처럼 몸에 이상이 생기면 대소변색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대소변을 본 뒤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는 몸의 이상도 알려준다. 일상생활을 할 때 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위는 피부일 것입니다. 피부 이상은 피부 자체뿐 아니라 몸의 이상을 표출하는 징후일 때가 있는데 비교적 익숙한 예로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구순 헤르페스가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되면 몸속 신경절이라 불리는 부위에 잠복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등으로 사람이 피로해 면역 기능이 저하됐을 때를 틈타 얼굴에 나타납니다. 구순 헤르페스 외에 또 다른 헤르페스 바이러스 질병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활성화되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수두는 어릴 때 많이 걸리는데 온몸에 작은 발진이 났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죠. 대상포진에서 대상은 띠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수두 때와 같은 바이러스지만 몸 한쪽에만 띠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피로 때문에도 생기지만 면역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도 나타납니다. 낫더라도 그중 절반에게는 따끔거리는 통증이나 저림이 남습니다. 그 밖에도 피부에서 큰 병, 특히 암의 징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먼저 피부색이 누렇게 변하면 내장의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췌장이나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귤껍질을 벗기느라 손이 변한 정도는 괜찮지만 눈의 흰자위나 온몸이 누렇게 변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 용어로 황달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이 황달은 췌장암이나 간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암이 생기면 간과 췌장을 잇는 담도가 막히는데 이때 간에서 만들어진 담도의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역류해 피부가 누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설물의 색으로 몸의 문제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피부가 누렇게 변하는 것은 담즙 속의 빌리루빈 때문입니다. 갑자기 온몸에 질감이 거친 검버섯이 돋고 가려우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레제르 트렐라 징후라는 것으로 위암 등의 징후입니다. 노화로 인해 지루 각화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몸에 갑자기 생길 때는 피부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악성 흑색종, 통칭 멜라노마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멜라노마는 검정 사막이나 점에서 시작해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멜라노마의 징후는 비대칭이고 경계가 불명확하고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얼룩덜룩합니다. 그리고 직경이 6mm 이상이고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병석에 누울 위험성이 커지는 근감소증. 근육은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다 의미가 있고 특히 여성에게는 근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너무 적은 것도 오늘날은 질병으로 인정하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 섬유가 위축되고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온몸의 근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약 2,0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은 11%, 여성은 17%가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사망하거나 돌봄 대상이 될 확률도 커지니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고령자에게 입원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입원 중에는 몸을 움직일 기회가 급감하기 때문에 근육량도 떨어집니다. 입원 중에는 몸을 움직일 기회가 급감하기 때문에 근육량도 떨어집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는 열흘간 입원한 환자 중 15%가 근감소증이 생겼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탄탄하게 근육을 길러두는 근육 저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나이가 듦에 따라 근육이 저하하는 것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근육은 당뇨병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음식물에 포함된 포도당을 근육 안으로 받아들여 혈당치를 조절하며 동시에 글리코겐으로 저장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이러한 효능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운동 부족이 되거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흡수하는 힘도 떨어집니다. 혈당치를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근육질이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근육을 확실히 움직여주고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이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좋은 것. 1999년 일본에서는 사면 안 돼라는 책이 1년 만에 194만 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식품 첨가물이나 화학물질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지금도 첨가물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들도 논문이나 통계에 근거해 정보를 되짚어보는 일이 드물었죠. 낮 TV 프로그램에서 양파가 건강에 좋다고 보도하면 저녁 때 마트에서 양파가 매진되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준 높은 논문으로 정보를 파악하게 된 오늘날에는 사면 안 되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음식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다에 해당하는 것이 일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이란 지질을 구성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180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DHA, EPA 등 어유의 지방산은 건강에 매우 좋은 최고의 기름입니다. 이에 반해 트랜스 지방산은 최악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이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생활습관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섭취하면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이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LDL이 증가하거나 HDL이 감소하거나 어느 쪽이든 진행되면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 중 2%를 트랜스 지방산으로 섭취했더니 심근경색 등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16%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치매가 생기기 쉬워지는 등 여러 유해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마가린이나 쿠키나 도넛의 재료인 쇼트닝 등 패스트푸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린은 고가의 버터를 대체할 식품으로 처음에는 인조버터라는 이름으로 팔리다가 1952년부터 마가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물류가 아닌 식물류로 만들어져서 버터보다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이미지로 급속히 보급되었죠. 하지만 마가린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은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악평 속에서도 트랜스 지방산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마가린 제조사가 생겨나 트랜스 지방산의 양을 10분의 1로 줄인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랜스 지방산이 여러 측면에서 몸에 나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까지 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산을 근절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 미국, 캐나다, 대만, 태국 등의 나라에서는 트랜스 지방산의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식품의 트랜스 지방산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건의 장단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비건. 비건이란 1944년 영국 비건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생겨난 말로 완전 채식주의자, 즉 채소만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채식주의는 비건보다 범위가 큰 개념입니다. 채소류 외에 유제품도 먹는 락토 채식주의자, 채소류 외에 달걀도 먹는 오보 채식주의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비건이 되는 사람은 동물 학대와 그와 연결된 인간의 식생활, 사회구조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지구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 나쁘다는 점만으로 비건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건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채소만으로 식생활을 영위할 경우 예방의학이나 영양학적 관점에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든 사람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육류와 생선을 먹고 유제품, 발효식품, 달걀, 백미 등 다양한 식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날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의 몸속은 어떨까요? 우선 비타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채소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의 비타민이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채소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륨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륨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 비타민들을 채소로 섭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건 생활을 계속하면 뼈가 쉽게 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연어나 참치 등 어패류, 달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건은 섭취하지 않는 식품들이죠.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에게 좋은 것이 버섯입니다. 모기버섯이나 표고버섯 같은 버섯류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버섯을 채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비건의 원칙에서 대체로 허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비타민 D 보충제도 가볍게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선택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건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는 철분입니다. 철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햄철과 비햄철. 햄은 혈액을 붉게 하는 물질이며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입니다. 주로 붉은살 생선이나 육류에 많이 들어있죠. 안타깝게도 붉은 피망에는 햄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건으로서는 햄철 섭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소에 포함된 철분은 비햄철이 대부분이죠. 햄철은 몸에 잘 흡수되지만 비햄철만으로는 철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은 철분 부족으로 인해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빈혈에 걸리기 쉽습니다. 공연히 얼음을 먹게 되는 빙식증이 생기거나 머리카락과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건 생활을 하며 점점 머리카락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철분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생선과 고기 섭취가 곤란하다면 철분 보충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와 생선, 달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비건의 경우 이런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대도 제품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흰쌀과 견과류에서도 섭취할 수 있죠. 단백질은 붉은 살코기에서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대도 제품 등에서 섭취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등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니 사망률이 올라갔고 식물성 단백질은 사망률이 내려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비건 생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철분처럼 섭취하기 어려운 성분도 있어 예방의학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때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비건 생활을 지속하려면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에 대해 남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사하기. 그리스 사람들이 먹는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많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중심, 주식은 붉은 살코기로 적게, 생선은 많이,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달걀 섭취량은 4개 미만으로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 식생활에 부분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쁜 생활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건강은 뒷전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현재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셨다면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몸의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께 맞는 건강관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